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오늘은 FOMC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경민입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은 이정호입니다. 네, 이정호 교수님께서는 저희 출연자로 또 몇 번 모셨었는데 이렇게 MC로 모시니까 색다르네요. 네, 영광입니다. 네, 오늘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미국의 FOMC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앞으로 FOMC에 걸어갈 또 경로에 대해서 미국의 기준금리와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서울대학교의 이필상 교수 그리고 경제전문가 곽수종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심도 깊은 도움 말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준비가 되는 대로 잠시 후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FOMC 회의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특집을 마련하면서까지 여러분께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간략하게 소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께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필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국 금리에 대해서 올리냐 내리냐 말이 많았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과연 지금 미국 경기가 똑바로 가고 있고 좋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안감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불안감이 오히려 더 내재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사가 환자 수술하다가 겁나니까 가위를 그냥 넣고 덮은 그런 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금 안도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더 불안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왕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인상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고심에 찬 그런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결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국 경제냐 세계 경제냐 그걸 놓고 미국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 경제는 뭐 2008년 후에 기준금리 0%대까지 낮추고 돈을 계속 네. 풀어서 살아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거품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올려야 된다 그런 네. 논리였었는데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또 정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엽니다. 이 현장 바로 연결해서 현장의 분위기부터 잠깐 알려드리죠.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등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새벽 3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더딘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 여건 등을 보아가며 금리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이 10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 금리 인상 개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인상 속도의 경우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OMC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위험 회피 강화로 엔화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반면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본 패드의 기준금리 유지는 그간 계속되어 온 금융시장 불안을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 개시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옐런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여타 신흥국 경기 둔화 여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 어떠한 대충격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견실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AA-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S&P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앞으로 3 내지 5년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정수지 흑자, 정부 부채 규모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재정 건전성이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 외채 감소 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우수한 대외 건전성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와 같이 대외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P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여타 신흥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과 같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들과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중국 및 여타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감안할 때 외화 유동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 차입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가산금리, 차환율 등 차입 여건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보수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노사정 합의 등 노동부문 개혁의 진전을 바탕으로 금융 등 여타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토대로 네, 거시경제금융회의 오늘 기재부 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지금 금융 쪽에서는 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될 때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는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라든지 경제의 기초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점들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두 분으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교수님 앞서서 겉으로는 좀 완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내재적으로는 불안감이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국 경제인데요. 중국 경제에 지진이 나면서 신흥국들을 안고 쓰러진 일진의 쓰나미 위기가 지금 세계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하면서 계속 불확실성을 이제 주입시키니까 세계 경제가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시장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어떻게든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증시 부양을 지추하고 금리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취하고 드디어 환율까지 이제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작동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무슨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불확실성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를 놓고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서 정말 앞으로 좀 잘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2008년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아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 아마 지금과 같이 미국만 홀로 잘 나가고 있고 미국 금리가 좋고 또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군요. 세계 경제가 엔진 두 개로 날고 있는데 하나의 엔진이 꺼지고 하나의 엔진으로만 날고 있다. 이 미국이라는 엔진이 날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이 좀 안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곽수정 박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이번에 연준 결정을 보면은 대부분의 시장이 50대 50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준 준비위원 10명 중에서 9명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1명만 찬성을 했는데 아주 명백하게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확신을 좀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어떤 거를 꼽고 있는 건지 이 9명이 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반대를 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온 지 한 20일 동안 머물렀었거든요. 한 중서부에 있었는데 밑에 경기는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쇼핑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화점인데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사람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9명 중에 1명만이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찬성을 하고 9명은 다 반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정우 교수님도 충분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도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약간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필성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하나의 그 사건, 이벤트는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한다면 이번에 올리는 속도라든지 시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더 좋았는데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앞에서 우리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중국이 20% 정도 더 위안화를 절하할 수 있다는 자막이 좀 내려갔거든요. 이런 말은 더 많은 환율 시장과 금융 시장의 요동을 가져온 결정을 이번에 미 연준이 했다. 이 점에서 놓고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 글로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핑계를 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이 9명이 확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 6%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2%인데 이 실업률은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곽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실제로 좋은 건가요? 미 연준이 흔히 말하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맨데이트라 그러는데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목표로 하고 늘 정책을 삼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뭐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가지고 네네. 결정을 합니다. 이걸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실업률은 5.1%로 떨어졌지만 그 구성 네네. 이게 그냥 진짜 정규직이 많이 늘었는 건지 한 800만 명 정도 취업이 늘었는데 그 구성을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 파타임이 많고 시간제 근무가 많아져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도 $10, $15까지 가야 된다는 데모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실업률이 더 언더슈팅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 미연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말씀, 인플레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보면 한 1.4% 정도 되는데 즉 석유하고 이 음식 이런 걸 빼고 나면 한 1.4% 되는데 아직까지 2% 가려고 그러면 내년에도 1.7%까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멀었다는 게 미연준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 우리 이프산 교수님도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남미 경제 위기까지 지금 같이 가고 있고 네네. 지금 EU는 또 난민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경제의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중국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네.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깐 요약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미국 경제에서 이자율 올 때 두 개는 네. 실업률하고 그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건데 실업률 자체는 좋아졌지만 내용적으로는 단기 고용이 많아서 쓸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CPI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CPI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연준 준비위원들이 이 실업률이 좋아지는 내용을 보니까 크게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금리를 올릴 만큼은 좀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라고 해석하시면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1937년에 네네. 그러니까 대공황 당시였죠.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찬물을 끼얹 듯이 그냥 미국 경제가 다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는 걸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개인 소비 성향도 지금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 결코 이 소비로 버티는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아예 확실하게 좋아졌으면은 또 금리를 결정하는데 또 쉬웠을 것이고 앞으로의 경로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에도 좀 명확한 힌트를 얻었을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민이 깊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지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등 해외 불안 요인이 그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약한 것도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고용과 물가 중 물가가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점이 그 이유인데요. 경기지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또 대공황 이후 나타났던 대단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GDP는 지난 수년간 평균 2.5%에서 3%가량 성장했고요. 또 지난 2분기에는 이례적으로 3.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낮아졌는데요. 특히 8월 실업률은 5.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특히 8월 실업률 5.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완전 고용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넉 달 만에 상승을 멈추면서 물가 상승률이 부진하다는 점이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금리 동결에 대한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외신으로 살펴보시죠. 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의견, 또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매시로우 파이낸셜의 다이앤 전략가는 이번 연방준비위원회의 결정이 불확실성을 높였을 뿐이라면서 연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 미국 US뱅크의 마이크 벨레 선임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까지 불확실성을 견뎌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알리안츠 생명의 존 부사장은 연준의 결정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미국 성장 지속을 확인할 때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펜뮤추얼 자산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신흥국에 더 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온다는 점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존 브릭스 투자 전략가는
경제학자는 금리 인상 위험이 해소됐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의 조셉 레이크 경제학자는 이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번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미국 금리 동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번은 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물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안도감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짧겠죠. 시장에서 또 10월에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10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정말 불확실성이 팽배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더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불확실성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미국이 금리는 10월이냐 12월이냐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994년인데 그때 네.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멕시코를 출발로 해서 남미 경제 위기가 왔고 그것이 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대폭 올리는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리 위기가 왔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럼 이번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신흥국에서 이제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 이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전이가 됐고요. 유럽의 재정위기가 중국의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유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부실해졌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미국 자본이 흔들려서 빠져나간다. 이쯤 되면은 이제 94년이나 2004년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곽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헝가리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연쇄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정말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어떤 그 계획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세계 경제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네. 미국이 취해야 할 태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고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네, 만족스럽지 않은 예. 지금 결과가 나오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특히나 원자재와 관련한 비중이 높은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지금 자국의 통화 가치도 급락을 하고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신흥국에서의 연쇄적인 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 위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추락을 하면서 앞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원자재나 석유의 이제 최대 수요자 아닙니까? 그래서 신흥국들은 실물 경제 차원에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융이 굉장히 불안한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데에서 그 금융 불안에 이제 불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실물 경제 무너지고 금융시장 불안하고 외국 자본 빠져나가서 결국 대부채 갚을 능력 없다. 그럼 뭐 부도 선언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가 아주 이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또 남아공이라든가 네. 이런 나라가 아주 심한데 한 나라에서 시작하면 다른 나라로 금방 그렇죠. 정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열에서 과연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로우냐? 그것도 꼭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신흥국의 그 외화 유동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요. 신흥국 통화들은 다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에서 달러가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외환위기 뭐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 가능성이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시킨 다음에 벼랑간 10월이나 12월에 올리면은 아주 불안한 나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 보면 굉장히 그 국채가 많고 불안하거든요. 근데도 괜찮은 이유가 그 나라 통화는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일종의 기직 통화이기 때문에 그 나라 불안하면 고통이 다른 데로 이전이 돼요. 근데 신흥국은
불안이 오면 다 그냥 덤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신흥국으로 다 덤떡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불안한 나라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만약에 그 외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뭐 돈을 빼서 달러를 바꾸고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조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중국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위안화 절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필요한 달러를 어디서 수요를 공급을 했냐 그러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갖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걸 대부분 미국 재무성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달러를 달라 그러니까 달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성 채권 가서 미국한테 돈 달라. 그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후폭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중국 같은 3조 7천억 달러고 있는 어마한 자금을 단기 채권으로 단기적으로 자금이 뭐 1조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럼 1조 달러를 갖다 미국에 채권을 팔 건데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호 물려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도 조금은 움찔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곽 박사님께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 시장의 뉴스라는 게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전의 양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불확실성. 나쁜 거를 나쁘다고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대비를 하니까 그렇죠.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대비를 할 수 없다 이게 불확실성 같은데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여쭤보죠. 일단은 그 10월 달에 다시 뭐 회의를 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왜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가 뭐 한 달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사이에 뭐 좋아질 요인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금리를 올린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은 이 금리를 올리는 그 속도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속도에 대해서 급격하게 올릴 때는 우리가 반응할 시간이 작은데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좀 그 충격이 완화될 건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미국 쪽에서 앨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온 분석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아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내년은 올리는데 8번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회의가 매년 열립니다. 8번 열리는 가운데 한 4번 정도 올릴 것이다. 각 4번 정도에서 0.25%포인트 올리면 1%포인트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공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완만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10월 달에 올릴 수 있느냐. 라이브 액션이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경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데 우리 이정호 교수님이나 이필성 교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경제라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나빴던 게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방금 전에 그 존 브릭스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거의 한 동감할 수 있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역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셈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게 중국이 6.5%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중국 경제가 뭐 7% 간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놓고 보면 이 문제는 올 연말까지 해소되기는 어렵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고용률,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가 과연 2%포인트를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는 게 지금 연준의 경기 전망 발표거든요. 그렇다 놓고 보면 바클리 은행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어느 정도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좀 해소해 준 부분도 있다. 즉 12월 달에도 올리기 힘들다. 왜? 크리스마스 같은 연휴가 끼어 있는데 여기에 금리 올려서 증시를 갖다가 냉각을 드라이 아이스를 뿌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점을 놓고 보면 미 연준이 피해갈 수 있는 명분만 마련해 준다 그러면 충분히 미 연준은 내년 3월 또는 내년 1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기준금리 내년에 올릴 것으로 연기가 될까요?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에 휘말릴 경우에 불똥이 튄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네들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올린다 하다 못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심리 상태가 아마 연말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 경제, 신흥 경제 계속 불안감이 이제 가중이 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또 발빠르게 알아봐야 할 텐데 FOMC 결과가 금리 동결로 나온 상황. 증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취재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현행 0%에서 0.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미국 경제 상황과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affirmed the current 0 to 0.25%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다음 달이나 12월로 미뤄졌습니다. 미국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게 된 셈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동결 결정 자체가 증시의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회복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부분하고 결국 연내 금리를 결국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변수로 좀 받아들이긴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이 미국 경기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 순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이 언제든 다시 장기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변수에 상관없이 하반기 우리 증시는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국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일 경우 안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3분기 저점에서 4분기에 유동성 효과로 경기가 반등한다는 신호, 즉 유가가 반등하거나 구리가격, 상품 가격들이 반등할 경우에는 신뢰성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요. 의외로 시장에서의 안도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폭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이 미국 경기 안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번질 우려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긴급진단 FOMC 역량에 대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FOMC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FOMC 미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를 올릴 만큼은 좋지 않다는 쪽으로 지금 해석하고 계신데요. 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해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연내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게 일방적인 호재나 또는 악재로 영향 미치기보다는 전반적인 측면 하에서는 중립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최근에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최근 요 며칠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 선물 시장으로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네네.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급매물은 많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네. 지난 30일간 거의 한 6조 원 정도의 매도 공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패드의 금리 인상 관련된 리스크나 아니면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신흥시장 전반의 우려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초기에 비중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매물은 많이 소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외국인 매매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틀 연속 순매수 보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은 중립 정도에서 하루하루 좀 방향을 좀 달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가져야 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낙폭이 컸던 고밸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수출 대형주의 경우에는 원화 약세에 따른 향후 실적 호전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순환매에 돌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패턴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수출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특정 섹터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에 좀 차이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에 발표하는 3분기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업종이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개별주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또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밖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주목을 해봐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움직이는 변수가 유가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달러 가치 강세 또는 중국 경기의 수요 둔화 이러한 흐름을 모두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가 변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0월에 중국에서 오중전회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벤트 흐름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러한 요인도 연말까지의 시장 흐름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은 내년에 그 유가 전망을 굉장히 하향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56불에서 한 48불, 9불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의 투자 경기가 계속 약화될 가능성을 좀 반영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수출 국가 중심으로 해서 펀더멘탈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뉴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유가가 과도한 과잉 공급을 근거로 해서 배럴당 20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도의 유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의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40에서 50불 정도 내에서 유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신흥국가의 경기 하강 우려감도 좀 많이 희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FOMC 영양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분석을 들어봤는데 앞서서 앞으로 그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흥국의 또 연쇄 위험이 우려가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맞불을 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우리 주력사는 뭐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 반도체, 휴대전화 다 중국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3대 통의 공습을 받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되고 있죠. 앵화 공습하고 있죠. 유로화 공습하고 있죠. 여기 또 하나 통화가 지금 지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리 시장 흔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래 금리 지금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이 연기를 했으니까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된다면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나 절하시킬 수 있으면 절하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힘을 축적해 놓자는 거죠. 나중에 불안할 때 금리를 다시 거기서 올리면 올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특히 위기에 대한 자물쇠를 하나 잠궈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합 체결해 놓는 겁니다. 미국, 일본, 중국하고 통화 수합해가지고 나중에 뭐 할 일이 어떻게 되건 금리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불안하면은 달러하고 원화 바꿀 수 있고 달러하고 영화 바꿀 수 있고 그런 어떤 수합
기획을 좀 체결해 놓으면은 참 안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곽 박사님. 네. 추가적으로 이 맞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그 옵션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실제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아직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좀 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그럼 이자율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물론 미국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중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수출을 25% 이상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중국의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향후 좀 좋아질 전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금리 룸이 있느냐는 말씀에 명목금리 상으로 놓고 보면 한 0.25%포인트나 장기적으로 보면 0.5%포인트 더 낮출 명목금리 상의 여유는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10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 방금 이필상 교수님 지적했듯이 우리도 열쇠를 좀 잠가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중국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시그널을 보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걸 보지 못하고 너무 부정적인 것만 봐서 공포, 패니킥한 측면을 너무 양산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시장을 그렇게 불확실성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점이 내년도 미국 경제가 충분히 금리를 올릴 때 1%포인트 올린다는 게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세계 경제를 보면서 간다는 게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안에 들어왔고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미 연준은 분명히 올 연말에 금리를 올리겠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빠르지 않다. 또 올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중국 리스크 예. 말씀하셨죠. 그 중국 리스크는 금융자산이 한 4.6%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 예.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으로 가진 게 한 4.6%. 그러니까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문제가 증시 투자 문제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정정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쪽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 더 위안화 절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조 7천억이라고 하는 이 외환 보유고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경제 성장률은 7%에서 6% 정도로 내려가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들을 말씀은 많은데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어느덧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점인데 앞서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은 타 신흥국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경제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앞으로 어떤 점들을 바꿔나가야 할지 근본적인 부분들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신다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먹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주력 산업이 다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기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가 지금 빈사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 구조개혁하자, 체질 강화하자,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경제 틀을 바꾸는 이런 정책을 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암만 인상하고 국제 자본시장에 요동을 쳐도 야 한국 경제 체질 바꾼다. 새로운 투자할 수 있다. 기업들이 살아난다. 의외로 외국 자본들이 가다가 다 도로 유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 이렇게 구조고치겠다. 앞으로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겠다. 청사진 내놓고 정책을 펴라. 그러면 오히려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빚이 GDP 대비해서 40%인데 우리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의견은 이 GDP 대비해서 40%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 실제로는 80%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정부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서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도 정부가 개런티 해줘야 되는 거,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40%라는 거는 바깥 수치고 실제로는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빚 문제로는 가계빚도 문제지만은 나라 빚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OECD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4거든요. 네. 우리는 40인데 뭐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왜 그러냐 정부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이제 한 8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가 안 거치고 정부는 쓸 돈이 많은데 빚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복지 수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3대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네. 그다음에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앞으로 복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성령은 안 되는데 복지 지출해야 되고 그럼 정부가 빚더미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뭐 평창 정책, 평창 예산 편성한다. 이건 참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시간이 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혹은 또 증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 시간 많이 보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투자자분들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서핑하실 수, 즐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덧붙인다면 이필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재정수지, 정부 부채 문제. 이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5,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전부 다 터지면 가계가 책임져야 될 것이죠.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리 재정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OECD나 IMF가 경고하는 60%가 넘어가면 이건 위험 상태다라는 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재정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침